그 OECD 국가들의 그 행복도 지수를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한국이 27등인가를 했죠. 호주가 1등을 했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나라가 번갈아가면서 1등을 하지만 주로 덴마크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에서 많이들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어떤 저희의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규모, 과거와는 비할 수 없는 경제적 발전, 그런 것들이 많은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저희가 이룩한 것이 많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높은 자살률이라든지 뭐 극도로 낮은 출산율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행복도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또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왜 지금 시점에서 더더욱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아시다시피 사회민주주의는 특히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반겨지는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이른바 다 이제 불순한 세력으로 다 몰았다면, 또 저희의 어떤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좌파나 또는 어떤 진보 세력의 일부에서는 굉장히 약한 세력 또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수정주의 세력으로 계속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쪽으로부터도 사실은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시민권을 제대로 얻지 못했었다 그간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떤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어떤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어떤 발전을 중심으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회민주주의는 제가 생각할 때 큰 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주의에 어떤 혁명적 흐름이 있고 개혁주의적 흐름이 있다면 결국 거기서 사회민주주의가 개혁주의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어떤 개혁주의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지요. 1800년대 후반부터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독일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었고, 그때에도 독일의 어떤 어떤 진보적 그 당시의 세력 간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어떤 이른바 어떤 정통 좌파에 가까운 노선들이 인정을 받고 당의 공식 노선으로 얘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세력을 장악한다든가 어떤 조직을 장악해가는 건 사회민주주의 세력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서 다양한 어떤 독일에서의 어떤 복지국가적 발전이나 또는 어떤 독일에서의 사회민주당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급속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는 크게 봤을 때 사회주의 내에서 나온 흐름이다 보니까 이른바 혁명적 사회주의와 어떤 대립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큰 지점들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어떤 혁명적 방식으로 어떤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개혁주의적 방식, 잘 아시다시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강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죠. 즉, 전통적인 어떤 마크시즘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주의에서는 어떤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어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제를 통해야만이 사회 전체, 사회경제적 기본 질서가 바뀐다고 생각한 반면에 여기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에 상대적으로
역점을 두기보다는 생산 수단을 어떻게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그 나라마다 또는 어떤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회화에 대한 생각이 비교적 열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사회민주주의가 이른바 그 사회라는 말하고 어떤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본다면,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 그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때로는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좀 간과됐던 요소들이죠. 또는 뭐 많은 경우에 또 민주적 집중제 이런 식으로 어떤 독재적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이 정당화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원래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런 실천이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식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이 사회 발전이나 새로운 사회 구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소수에 의한 당의 운영이라든지 어떤 엘리트주의라든지 또는 이른바 아방가르드, 당의 전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보다는 보다 대중에 기반한 거, 대중들의 알 권리, 당과 비당원의 구분,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회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또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나중에도 또 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계급정당이냐 국민정당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민주주의는 좀 더 일찍이 좀 더 이렇게 꼭 노동계급만을 계급정당이라기보다는 좀 국민정당을, 또는 어떤 국민정당이라고는 우리말로 다른 사람들은 폴크스파르타이가 민중정당이라는 말이랑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히 초창기에 베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동자 계급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뒀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존의 어떤 사회혁명적 사회주의 흐름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뭐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데요. 기본 가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회민주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뭐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내세우는 어떤 개념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크게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 자유, 평등, 형제 또는 자유, 평등, 연대 가치를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독일 사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평등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정의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자유, 평등, 형제라는 어떤 이념을 공유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이른바 보수 정당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유의 이념, 평등의 이념, 이런 것들과는 일정한 좀 차별성을 가지지 않는가. 사회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 거기 중간 보시면 사회민주주의 기본 가치로 자유, 평등, 연대가 주로 얘기되는데, 이러한 어떤 사회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나 어떤 평등 개념은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관련해서 사회민주주의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굉장히 존중을 하죠. 하지만 그 유달리 그 기존의 자유주의와 다른 점은 이른바 강자, 힘 있는 자의 자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변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정이라든지 또는 그 핀란드에서 뭐 들으셨겠지만 어떤 나타나는 어떤 교통 속도 위반을 했을 때 소득 비례로 부자들에게 과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유 개념이라는 거죠. 저번에 EBS에서 이제 복지국가 그 특집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핀란드에서 교통범칙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벌금을 낸 사람이 5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끔가다 과속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여전히 계속 그 어떤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해변의 토지 소유권은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만 해변이 내 사적 소유 재산이라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다 울타리를 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민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적 소유권의 제대로 된 행사가 아닌 거죠. 왜?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아름다운 경치라든가 아름다운 백사장은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저희 양술이라든지 기타 아름다운 해변의 어떤 개발의 제한은 사민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더 엄격하게 조정되거나 앞으로 또 있어야 될 어떤 많은 어떤 아름다운 경치 또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개인을 전체주의라는 이름 하에 억누르는 거. 이건 뭐 앞에 부정적인 어떤 공산주의 역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신, 역사 또는 시장 이런 것이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적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사회 발전의 법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자동 붕괴론이라든지 또는 자본주의가 탁탁탁탁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든지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혁명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도구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근본주의, 그래서 어떤 뭐 종교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신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역사에 아까 말씀드린 법칙성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거꾸로 시장하면 마치 올마이티처럼 생각하는 거. 시장의 자유, 마치 시장 경제가 인간들이 이룩한 최상의 경제인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평등입니다. 평등은 특히 획일적 평등을 반대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획일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루 잰 듯이 모든 사람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동일한 어떤 물품의 배급, 뭐 동일한 어떤 획일화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민주의에서 추구하는 평등은 뭐냐? 사민주의에서는 어떤 일정한 각 개인의 어떤 창의성과 자발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조건의 평등이죠. 그래서 기본적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 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 개인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기본적 평등, 기회 평등을 어디까지 주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회 평등을 준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우리가 의무교육을 시켜주고 그가 돈을 댄다. 또는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켜주고 돈을 댄다. 그러니까 기회평등이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정도의 기회평등은 약하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방과 후에 별도 교육이 붙는 것이 기회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음악적 재능을 가졌거나 과학적 재능을 가진 어린아이에게 국가가 별도의 어떤 그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뭐 방과 후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조차도 기회평등으로 사민주의에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뭐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또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적지 않은 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즉 설사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비슷한 조건에서 대학 교육을 마쳤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실직자가 나오고 문제가 커진다면 그 사람의 어떤 최소한의 생활 조건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일정 정도의 이제 결과의 평등까지 강조하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는 기회의 평등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상당히 굉장히 적용해야 될 범위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대립되는 개념으로 본다 이거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드는. 그리고 저희는 또 사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상생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일정 정도의 평등이 전제돼야지만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평등은 자유와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서로 이것들은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유주의에서는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또 현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어떤 평등을 너무나 좁게 이해한 나머지 어떤 자유의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의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창의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간과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평등은 아시다시피 평등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많은 사회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많은 여러 통계적 지표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일시적으로 미국이 좀 경제적 효율성이 있거나 실업률이 좀 낮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80년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훨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훨씬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효율적이고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대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대의 가치는 여기 발전에 나오듯이 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나의 아이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배려해야만 하는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의 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바로 집단적 연대의 책임이 생겨나게 되고 집단적 어떤 복지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거꾸로 하면 모든 노인은 모든 사람들의 노인이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약자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 있는 집에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늙어서 아이가 없어서 자신을 부양할 아이가 없지만 자기가 도움을 준 그 아이, 어떤 다른 집의 아이가 커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가 노인 부양을 할 수 있는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간의 연대, 계층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이 사실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적지 않았습니다만 요새는 3인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정당들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생태적 가치, 그 다음에 어떤 평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추가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유평등연대, 거기에 따라서는 생태평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별로 굳이 본다면 상대적으로 스웨덴 같은 데는 옛날부터 양성평등의 가치는 상당히 일찌감치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독일 사민당이나 이런 데는 그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아시다시피 가부장제적인 좀 전통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 사회민주당의 강령들이 계속 변화합니다. 독일 같은 데도 80년대 후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양성평등의 가치라든지 그 전에 이제 사회민주당이 무시했던
어떤 생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전면적으로 강령에 다들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 굳이 들라면 뭐 제 생각에는 생태 평화 뭐 이런 것들이다. 심지어는 어떤 보면 이제 생태 속에서도 뭐 일부분들을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동물들에 대한 어떤 동물들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동물 학대를 하지 말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치 개념이 좀 확장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가치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페이지 보면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저는 국가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라는 것과 복지국가를 동일시할 수 있지만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국가의 한 형태라고 봤을 때 저는 복지국가는 그 전에 예를 들면 정복국가 또는 정복국가보다 조금 발전한 형태인 발전국가 또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룩됐지만 복지적인 기능이나 복지적인 지출은 매우 미약한 어떤 그런 민주국가에서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복지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복지국가로 무조건 가자라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 거기 윗 패러그래프에 좀 보시면은 복지국가는 뭐 아시다시피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계급 대립과 계급 타협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할 때는 사회경제적 이념을 사회민주주의로 하고 어떤 국가의 형태를 복지국가로 한 이것이 서로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할 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 거기 이제 비슷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따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복지국가의 4가지 기준에 볼 때 가장 발전한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가장 그 선진국 중에서 복지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미국 또 그거보단 높지만 전체적으로 좀 낮은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스웨덴 이쪽이 훨씬 높고 또 심지어는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 복지국가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나라로 분류된다. 혹시 모르시는 거는 물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요. 복지국가를 보는 기준이 크게 4가지입니다. 이건 뭐 복지국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복지 혜택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뭐 아동수당이 있느냐, 없느냐. 뭐 부모 육아휴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뭐 노인 기초연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죠. 사회보험도 3개 있냐, 4개 있냐, 뭐 5개 있냐 이런 식이죠. 두 번째 복지제도의 적용 범위입니다. 제도는 다 있는데 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든지 자영업자들은 100% 다 빠진다든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실제로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어떤 국민이나 직종이 제한적으로 되는 것이죠. 비정규직은 다 뭐 적용해서 제외된다든지 비정규직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니까 실제로 많이 그 보호 범위 바깥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커버리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혜택의 적절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령 기초연금을 주는데 10만 원도 안 되게 줘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또는 어떤 저소득층에게 소득 보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너무 액수가 적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성에 해당됩니다. 실업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의 액수를 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은 혜택의 재분배 효과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복지제도적인 어떤 지출 제도를 통해 어떤 재정 지출이라든가 현금 급여의 어떤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층 간의 불평등이 얼마나 줄었는가. 일반적으로는 그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 개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즉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과 이후의 지니 개수의 차이를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많이 줄은 나라일수록 어떻게 보면 재분배 효과가 커졌다. 그래서 즉 복지제도의 기능이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또는 계층 간의 차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금 네 가지 기준에서 높을수록 우리는 발전된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그런 유형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이들 나라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공통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 나라들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로 좀 전부 다 이렇게 좀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물론 어떤 교회와 국가 간의 어떤 권력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국가가 보다 좀 더 복지의 어떤 책임자, 어떤 집행자로 나서게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한 독립 자영 농민층이 존재해 왔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농민층의 어떤 역할이 여전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와 달리 복지 문제가 처음부터 많은 경우에는 노동자 문제로 출발한 반면에 스웨덴에서는 꼭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농민들의 문제 또는 나아가서 전 국민의 문제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좌파 정치 세력의 힘이 강했다.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에서 어떤 좌파 정치력이 강했고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인당의 장기 집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있었고 네 번째는 양성평등의 문화적 전통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딴 데에 비해서 일찍 도입됐었고 초기부터 여성들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특히 아시다시피 스웨덴 같은 데에도 1930년 전후로 해서 미루달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어떤 가족 정책, 어떤 것들이 그런 여성들에 대한 관련된 여성 정책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부터 입안되고 어떤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 평등 사상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있다.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다. 이런 구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름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 속에서 피플스 홈, 인민의 집이니 또는 국민의 집이니 이런 구호가 나왔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삼인주의 복지국가의 어떤 특징들이 그렇지 못한 복지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은 첫 번째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다. 두 번째는 낮고 남녀 간의 평등도가 높다. 두 번째, 아무래도 국가의 개입의 범위가 광대하고 국가의 역할이 크다. 것이고요. 세 번째, 보편주의적 복지 정책을 강조한다. 네 번째, 여성 친화적이고 여성의 자율성,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높다. 아시다시피 아동케어, 노인케어 서비스가 발달해 있으며 여성의 취업률이 남자들과 거의 비슷하고 독립수급권이 보장되어 있다. 대부분 스웨덴, 핀란드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는 여성,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여성들 간의 취업률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둘을 가졌거나 셋을 가졌거나 아이가 없거나 간에 취업률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한 취업률의 차이가 독일이나 영국으로 가면 취업률의 차이가 아이가 없느냐 있느냐 두 아이 있느냐에 따라 탁탁탁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정책과 고용정책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노사 간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뭐 잘 아시다시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 높은 고용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룩한 점이 많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계량주의라든지 또는 사회민주주의가 뭔가 어떤 목표가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흐리멍덩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아까 말한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뭐 통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자본주의를 전혀 거의 안 건드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여전히 많은 사회지만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그 사회상황 간의 평등이라든지 어떤 특히 노동자나 서민의 삶의 향상은 괄목할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어떤 사실은 어떤 개인의 다양성,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사회주의는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압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실은 이상적인 사회주의라면 국민 개개인이 똑똑하고 다양해지고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망하기 직전의 동독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국민 그 구성원 개개인의 비판의식도 없고 구성원 개개인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못했죠. 그런 부분들이 학문의 영역이나 다양한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놀랐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책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책이 있는 책은 오로지 막스와 레닌과 관련된 책, 당에서 공식적으로 낸 책, 사회과학 책들은 주로 그 과학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들 아니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나 막스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람시 뭐 기타 다양한 어떤 수많은 어떤 저희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이론가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엘리트들이 거의 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어떤 사회주의 이론이라든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그 사회가 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정치체제, 그런 식의 경직된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편으로 보면 다른 어떤 일반 부르주아 정당과 큰 차별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룩한 어떤 성과들, 계급 간의 어떤 차이를 줄여준 거, 사회적 연대, 생활의 불안정성의 제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밑에 제가 뭐 줄을 달았습니다만 밑에 10 보면 뭐 여기 지금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같은 데는 뭐 일부 지금 이제 사립학교 선택권이 좀 늘어나면서 뭐 논란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만은 저기 미국 영국의 사립학교 제도와 대비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강한 공립학교 제도, 또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경우에 1960년대 후반에
그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고 완전 국가의 어떤 지원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소득계층이나 그쪽에 교육기회가 더 열릴 가능성도 없었고 어떤 교육의 공공성의 문제가 더 이렇게 강화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정도 대단한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거기서 연유하는 어떤 많은 사회적 문제의 일정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어떤 다른 형태로 어떤 제한된 틀에서나마 어떤 개인들의 발전 가능성을 좀 열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사실은 서구에서도 적지 않은 이제 좌파 이론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복지국가는 환상이다. 왜? 노동계급들은 기본적으로 그 임노동 자본관계에서의 그 노예인데 조금 잘 살게 해주고 조금 기회를 준다 그래서 그거를 망각하고 복지국가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바뀌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일견 맞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큰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맥락이냐? 같은 노동자 계급이라도 어떻게 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동남아의 노동자 계급과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다르듯이 한국의 비정규직과 네덜란드의 비정규직과 스웨덴의 비정규직의 삶이 다르듯이 그 차이가 똑같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너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얘기할 때 그렇지 실제로 그 하나하나가 바꿔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큰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아주 철학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적인 관점 또 어떤 현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또 제 아주 주장은 지금 말한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노동의 유효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도 대응하는 양식이 다르고 어떤 나오는 정책들이 다르고 이런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저희보다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그 사회민주주의적 체제 속에서 어떤 변화된 측면들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내성을 가진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좀 더 사회민주주의적 실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평가를 내리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사회민주주의가 이룩한 게 지금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사회민주주의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스펙트럼이 많고 또 많이 얘기하면 잠정적 유토피아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래서 현 단계 사회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더 넓혀가는 것이지 그거를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복지국가 환상 이런 걸 환상론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물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 계급성이 희석될 것이다. 그거는 많은 계급론 관련 연구 결과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강할수록 어떤 계급의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쟁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계급론 이런 거 했던 에릭 올린 라이트가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스웨덴이랑 미국이랑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스웨덴의 그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든지, 물론 그건 결과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딴 데랑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어떤 뭐 물질적으로 올라가면 뭐 계급의식이 약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직된, 어떻게 보면 좀 비변증법적인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조현현 소장님께서 이제 부제를 뭘로 할 것이냐 저랬다는데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세력이나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은 특별히 사실은 뭐 노력을 하겠지만 대안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삶과 어떤 기존의 어떤 기존 사회 구조의 일정 부분과 또 상당 부분을 바꾸고자 하는 세력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아까 스웨덴 3인당이나 독일 3인당이 걸어온 길은 되게 쉬웠을 것으로 생각하면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떤 진보적 대안 또는 어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려는 세력들에게는 모든 새로운 것들이 가능성이 그렇게 희망찬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래도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바람직하고 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사회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뭐 아시다시피 혁명적 사회주의는 더 이상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일부에서 나타났듯이 정당, 요새는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을 무시하고 시민운동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목표하는 지향성이 다릅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버마스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사회운동이나 사회운동의 기획을 갖고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리 사회민주당이나 계속 정당들이 문제가 있든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가 할 수 있는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도원할 수 자원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제는 정치고,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혁명적인 어떤 상황도 아니라면은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왜 사회민주주의가 나름대로 매력적인 대안이냐? 그것은 몰락한 현실사회주의와는 달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각 개인의 어떤 자유나 어떤 삶의 영역의 확장 이런 데서도 훨씬 현실 공산주의보다 더 많이 일으켰죠. 저희가 잘 모르지만 막스가 생각했던 원래 자유로운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결사체 또는 뭐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상적으로 그렸던 어떤 인간들의 어떤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보다 근접한, 즉 어떤 문화적 역량과 어떤 이런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보여준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가까이 그나마 좀 얘기해 준 것이 실질적으로 달성한 것이 사회민주주의이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다만 또 하나 또 사회민주주의가 좀 강점이 있다고 제 생각은 사회민주주의는 자기들이 완벽하다, 완결적이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근본주의와도 관련이 있는데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자기 교정적 자세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많이 이제 극복됐습니다만 좀 더 이제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 세력이 그동안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회 구성원 다수의 어떤 삶의 질, 물질적, 정신적 다양한 영역에서 그걸 제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대안적인 또는 어떤 총체적인 희망 또는 뭐 5년, 10년 뒤에는 어떤 다른 세상, 20년 뒤에는 이런 세상, 이런 부분에 보여주는 데는 좀 약하지 않았는가. 옛날에 비판과 반대의 역할이
진보 세력이 주 역할일 때는 괜찮았는데 이젠 진보 세력이 어떤 사회 변화에 어떤 개혁적 변화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생긴 마당에 어떤 그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신뢰를 주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노동운동 내 일부 이기주의적 노동운동의 강화 경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난 2012년에 어떤 통합진보당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진보 세력에 엄청난 그 손실을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좀 일반 국민의 상식과 어떤 괴리되지 않으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저 북유럽이나 또 유럽의 어떤 사회경제적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외면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좀 구체적으로 걸자라는 거죠. 스웨덴, 독일 이런 나라들로 가자. 뭐 꼭 뭐 스웨덴, 독일만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만 뭐 이런 어떤 또는 유럽의 어떤 약간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죠. 뭐 미국식 모델, 유럽의 모델, 뭐 그전에 요새 좀 들으면 뭐 라인형 모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런 쪽은 이런 게 좀 특징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저희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북유럽, 중부유럽, 남부유럽 또 다르거든요. 교육 시스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면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변할 것이고 저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죠. 막연하게. 현실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북유럽의 문제도 극복하고 계속 끊임없이 넘어가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혼자 조용히 가지고서 먼 미래에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대학생도 안 된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인 아이가 저 대학생이 생활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좀 성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대학생으로 가고자 하는 방법과 어떤 그런 거를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개혁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이런 걸 우습게 보는 것이죠. 계급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냥 계급 대립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스웨덴이나 독일의 자본 세력이나 그쪽이 뭐 착해서 뭐 워낙부터 뭐 스웨덴이 이쪽에 뭐지 타협의 전통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힘이 없는 약자하고는 절대 타협을 안 하죠. 일정한 계급 갈등이 전제됐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급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도 문제는 많다. 뭐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그전만큼 완전고용도 잘 안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어떤 사회 통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나 아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조건 자본과 어떤 이윤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그래도 어떤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또 인권을 보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의 어떤 정책과 이런 걸 연계시키고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워야죠. 그런 거 없이 상대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처럼 선거 때만 뭐 이제 갖다가 막 쓰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그건 뭐 진보 세력도 잘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플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뭐 몇 가지는 있죠. 어떤 복지 어떤 복지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좀 더 좀 큰 그림으로 우리 사회가 10년 뒤에는 어떤 사회일 거다. 그게 아니라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복지 이런 복지부 사실 근데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제가 가지는 강점은 꼭 복지를 잘해주고 이것만이 아니라 복지, 일할 수 있는 권리,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정치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제고시켜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라든지 어떤 생활보장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복지의 측면하게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는 좀 아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저희가 가야 될 미래다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도대체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응? 아까 말씀드린 뭐 노조 조직률도 이렇게 낮은데 사민주의 가겠어?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또는 뭐 우리랑 인구가 너무 달라. 한국은 인구가 너무 많고 스웨덴은 적어. 그래서 제가 여기 썼죠.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많은 미국이랑 우리랑 왜 미국 거를 이렇게 갖다가 막 빌려 쓰는지. 갖다 빌려 쓰면 또 통하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객관적 조건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현실에 맞게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걸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회민주주의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저희 세대가 뭐 잘해서 뭐 10년, 20년 안에 뭐 초보적인 수준의 어떤 뭐 사민주의 또는 사민주의보다 못하지만 어떤 중부 유럽의 어떤 일부 중요한 제도들을 독일 수준의 어떤 걸 할 수 있었다. 뭐 그러면 뭐 좋겠죠. 근데 거기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하고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초석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 근데 일부분들은 내 세대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사회민주주의를 한국 사회에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10년 프로젝트, 20년 프로젝트, 20년 뒤에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세대가 하다가 만약에 초석을 쌓고 그만두면 그 다음 세대는 그 기반 위에서 좀 더 열려진 어떤 정책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나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복지국가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희가 좀 더 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뭐 그냥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참 이런 말 하겠지만 뭐 환골탈퇴해야죠. 하나는 진보 정치 세력이고요. 또 하나는 노조죠. 우리가 이러저러니 해도 그러니까 진보 정치 세력이 많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까 제가 자꾸 사민주의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요. 우파로부터 받는 거는 괜찮은데 좌파로부터도 많이 받아요. 그럼 좌파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념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걸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가. 특히 NL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물론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주의, 개량주의를 우습게 보는 풍토가 저희 젊어서부터 가졌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보면 이제 뭐 옛날에 개혁주의가 아니라 그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그 개혁과 관련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직 젊으셔서 그 옛날에 정서를 잘 모르시죠. 옛날에는 그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가 한국의 진보 세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그러면서 서구의 좌파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서구의 좌파들은 바뀌어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한국은 제가 와서 그때 보니까 갑자기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유행하고 그 전까지는 막수주의 하다가 뭐 어느 순간에는 또 대부분 다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 전에는 정치학, 사회학 쪽에 노동 전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니 그 다음에 싹 없어져요 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물론 뭐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너무 근본주의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습게 보는 그런 풍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노조는 저희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장을 해왔고 여러 명함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부 어떤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 연대, 노노 간의 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화시킨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제가 그 최현혁 교수님 그 강의한 걸인가 보니까 그 중요한 코르피가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삼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 계급이 또는 노동 중심성이나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표방하는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이 보편적인 이익을 내세울 것이냐 특수적 이익을 내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막스적 개념에서도 보편적 계급이냐 특수적 계급이냐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즉 어떤 공공의 이익과 전사의 이익을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것이 신뢰를 얻었을 때 수많은 어떤 원군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전에도 뭐 여러 얘기가 있었죠. 뭐 연대임금은 차지하고라도 하다못해 뭐 어떤 보험료 문제에 있어서도 좀 나누자든가 그랬더니 또 똑같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왜 자본가들이나 국가한테 달랄 거를 왜 우리들한테 달라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됐으면 오히려 좀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얘기 나오다 다시 들어갔는데 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또 뭐 자기네 그 아이들 뭐 고용상에 취업할 때 뭐 인센티브 주고 뭐 이런 것들 그 정도 나오면은 이거는 물론 단편적인 거지만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런 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어떤 일반 정서와 유리되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전에 제가 2009년에 그 복지동맹에도 썼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노동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루칼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정규직이라도 어느 직장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중심성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사회적 책임성 그다음에 아까 연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는 어느 누구가 그걸 갈 부분이 없죠. 그런데 좀 한국의 정당이나 물론 다르지만 제 생각에 한국의 어떤 진보 세력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분들을 이제 잘못됐다라고 교정을 해가면서 이제 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분들은 그쪽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주도를 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엘리트들이 그 어떤 기층의 정서에 그냥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반영돼서 좀 움직이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못하면 당명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라든지 독일에서 나오는 그 신중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세히 모르지만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권하기 힘든 어떤 그 대중들의 어떤 정서적 변화들이 있었고요. 다만 거기서 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불가피한 개혁의 측면들이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사민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일정 정도의 어떤 좀 후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원래 사민주의의 처음에 제3의 길은 도식적으로 우리가 나눈다면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에서 제3의 길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제3의 길은 제3의 길에서 다시 우파하고 해서 그 중간에 제3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 우로 더 간 제3의 길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들이 좀 악화됐죠. 그런데 어떤 악화된 측면들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블레어의 개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떤 복지 축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뉴딜 정책의 일정 부분 청년 고용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은 그동안 상당히
양성평등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아동 케어가 약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급격한 속도로 이걸 늘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쪽을. 그래서 그런 상반된 평가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 아시다시피 그로 인해서 3인당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독일의 3인당이 쪼개졌어요. 쪼개지면서 상당 부분이 그 좌파당이 이제 새로 그 의석수가 완전히 쪼개져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20몇 프로 뭐 이렇게밖에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커다란 손실을 보고 또는 어떤 비정규직이 급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어떤 저임금 구조를 그 전에 용인하지 않았었는데 일정하게 나타났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있죠. 하지만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랑 약간 유사하게 기타 그동안 못했던 사회 서비스 부분을 급속도로 또 확충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떤 주요한 어떤 복지 개혁에 있어서의 약간 후퇴는 있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그 사람들이 불가피한 후퇴였는지 아니면 뭐 의도했던 것보다 더 후퇴했는지에선 사실 정확하게 평가 내릴 자신은 없다. 그 자체의 어떤 지표로만 보면 후퇴다. 하지만 아까 말한 듯이 일부 복지 영역에선 다시 어떤 개선적인 것이 보였다라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삼인주의는 이제 끝났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렇게 결정하기엔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유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 이 분단 체제를 겪으면서 많이 약화됐다고 저도 어디서 쓰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가 아주 강한 사회죠. 구분이 안 돼요. 뭐 사민주의 뭐니 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스웨덴이나 독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럽의 구체적인 사회를 자꾸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그 나라가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뭐 평등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약간 놀라겠죠. 고민의 지점이 좀 거기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구체적인 어떤 사회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스웨덴의 뭐 독일의 어떤 뭐 그런 경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 시스템은 어떻고 교육제도가 어떻고 우리가 무상교육을 그냥 얘기할 거 아니라 무상교육이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면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얘기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개천에서 용나거나 또는 어떤 그것은 지금 전통적으로 한국이 가졌던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뭐랄까 출세주의 또는 뭐 가족주의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사회학에서 또 얘기하는 사회적 이동이요. 계층 간의 이동, 교육을 통한 계층 간의 이동이라든지 또 어떤 교육계의 측면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웨덴도 많고 독일도 많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독일에서 60년대 후반에 대학 교육을 그 획기적으로 독일 3인당이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통계를 보면요. 그렇게 무상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류층 자제들이 오버 레프레젠테이션이 돼요. 그거를 그 전에 더 심했던 걸 3인당이 줄여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제가 정확한 거지만 옛날보다 더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워낙 뭐 강남에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다수들은 어떤 그런 대안적인 사회, 보다 많은 다수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면 저는 그거를 뭐 그분들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 못하는 많은 부분들, 노동시간도 굉장히 우리보다 적다라는 거, 다양한 여가의 선용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시장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죠. 아동 케어도 지금 하지만 갑자기 지금 노령화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 그 노인 요양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시장 영역에 맡기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냥 다 상품의 대상으로만 돼가지고 일부 병의원이 과잉 진료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뭐 저번에 뭐 청소년 그런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다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삼위주의적 틀을 갖추에 따라서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스웨덴 사립학교 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립학교 늘어도 우리나라 같은 식이 아니란 말이죠. 뭐냐면 사립학교가 좀 늘어나도 학부모가 돈을 거기에 더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냥 대신 대주는 거예요. 물론 선택의 자유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여운중학교 문제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민영화가 되더라도 민영화의 내용이 다른 거죠. 한국처럼 멀쩡한 것들을 갖다 막 민영화 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얼마나 좀 소개시켜 주느냐 글쎄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진보 정의당 관계자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깊은 생각은 안 해봤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저는 그냥 제 생각에 1차적으로 좀 타겟을 맞춰야 되는 것이 비정규직과 그 열악한 일자리에 계신 분들, 또 하나는 자영업자의 다수입니다. 지금 수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 수가 줄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서구식으로 경제구조가 개편돼서가 아니라 자영업자 간의 치킨 게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영업자가 도산을 하면서 23%인가 그랬죠. 그 전에 한 자영업자 수가 한 30%, 28%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수는 영세 자영업자란 말이죠. 그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은 훨씬 지금 저보다 적으니까. 그러면 타겟은 뭐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나 이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과 그 자영업자 그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될 것이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아까 참 쉽지 않게 얘기했습니다만 노노 간에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좀 정규직과 좀 안정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삼인주의적 저걸 통해서 가는 법 그렇게 해서 연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전에 뭐 제 책 복지동 전 여성들을 좀 타겟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시다시피 스웨덴 3인당도 그랬고 독일은 그걸 잘 못해가지고 이제 욕을 먹었습니다만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야죠.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을 써야죠. 제 생각엔 똑같이 쓴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 고용 문제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문제를 개선하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우리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 그것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여성들을 많이 취업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분 취업을 돼야 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뭐 전통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만 삼인주의 우군들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들은 투표해서 왜냐하면 자기 직업상의 문제도 있고 일의 성격도 그렇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늘려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적 부분이나 시장에 맡기고 국가가 그거를 나중에 감독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우군이 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수는 많은데 이 사회적인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유주의 세력이 대변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일부 힘 있는 조직노동 세력이 대변을 해준다면 그것이 저는 큰 어떤 좀 시너지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문제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한 그 대사회적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고통을 외면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딴 분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이죠. 그죠? 저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첫째는 복지국가 수준이 독일이 낮아요. 스웨덴보다 아시겠지만 그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노조 조직률은 스웨덴이 훨씬 높죠. 국가가 작아서 그렇지만 그만큼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그 노사 간의 어떤 타협의 전통 또는 아까 말한 그 노동의 힘 이런 것들은 독일도 전체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스웨덴보다는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또 양성평등이나 이런 데 독일은 가부장제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 동안 왔을 때 스웨덴은 복지의 주체들이 다 각 개인들이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독일은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고쳐지고 있긴 한데, 저희들 기준에서 보면 다 대단한 나라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나라들 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지출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또 하나 아까 제가 공공부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독일은 공공부문 섹터가 전체 고용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스웨덴이 약 3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 좀 넘었어요. 지금 한 15%가 좀 안 되는 그 정도? 스웨덴이 좀 예외적이긴 한데 어떤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편주의적 복지라고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계층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복잡한 제도적 설계가 아닌 쪽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할 때 독일은 좀 분권화된 형태 또는 어떤 계층적으로 조직화된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 성격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높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재분배 복지나 이런 어떤 다양한 국가 지수를 통해 재분배를 할 때 독일은 재분배 정도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재분배 정도가 약하다는 것은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연금을 받아도 종전에 우리가 직장을 가질 때 소득의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이 연금에도 비슷하게 반영이 되면 재분배가 적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부와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어떤 회사 임원과 직장 다닐 땐 소득 차이가 이렇게 났는데 연금이 됐을 때 이 소득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재분배가 국민연금 통해서 강화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스웨덴이 좀 수준이 높다. 그래서 독일은 좀 계층 구조를 좀 온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죠. 그건 상대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전화시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지금 요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등록금을 낸다 그래도 굉장히 적게 내고 그전에 또 안 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민노당이 처음에 국회의원들 많이 비례대표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상당히 희망차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어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아까 영국 모델 어떤 강한 노조와 어떤 그런 연계성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조 조직률이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커가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 해서 그것만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사회적 영향력도 확대하고 사회의 다른 부문들도 같이 들어오고 이제 이러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얘기됐던 것이 의외로 많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학자들이 그 비례대표제 부분을 어떻게 좀 개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엄청 들어갈 거다. 30명만 돼도 이제 판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갑자기 이제 폭삭 좀 어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 무조건 톱다운 방식으로 아니면 시민운동 방식으로 사민주의를 하고 복지국가를 하는 거에는 반대합니다. 반대는 안 하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하니까 또 민주당에서 그런 걸 해주길 바라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별로 더 성공한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은 좀 힘들더라도 좀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가자라는 거죠. 그것이 시지프스적인 어떤 저게 될지 모르지만 좀 다시 글쎄요 짚어서 진보 정치 세력을 다시 세우고 다만 그전과는 다르게 좀 사민주의를 전면에 걸고 좀 차분차분하게 가자라는 것이고 다만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걸 생각해서 무상 급식 이런 식으로 무상 복지를 얘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선거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역이나 또는 어떤 다른 데서 우리 정당이 어떤 행동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좀 그런 진정성, 선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이런 글쎄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단기간 안에 어떤 급속도로 뭐 세력을 확장하고 이런 거를 자꾸 바라기보다는 좀 뚜벅뚜벅 좀 굳건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좀 그 전에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뭐 저거 할 수는 없는데 3인주의를 어떤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국가 국민운동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있어야 되고 정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 정당을 일정 정도 아까 말한 노동 세력이 또 강하게 뒷받침을 저희는 해줘야 되고 근데 노동 세력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정당한테 이제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둘 다 좀 더 힘드시겠지만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태 문제는 정말 그 쉬운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다만 그 뭐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공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도 이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주제가 됐단 말이죠. 혹시 젊은 세대들에게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이것은 정당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 차세대의 지지를 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 얼마나 그걸 갈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저는 사회민주당은 녹색당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사회민주당은 그 집권이나 또는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항상 생각하는 정당이다. 제가 녹색당은 한두 개를 주장하면 되지만 사회민주당은 좀 더 고용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성장주의와 일정하게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을 기존의 성장주의와 다른 점은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면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명박 정부에서 좀 와전됐습니다만 뭐 녹색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더 어떤 진보적인 또는 제대로 된 사민주의적인 어떤 재해석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데서 지금 대체 에너지 그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전체 전력에서 저희 지금 전력 문제 있습니다만 대체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죠. 높다고는 하지만 뭐 독일이 한 15%?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돈이랑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산업, 새로운 차세대 산업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생태 공동체 이런 걸 염두에 두신 건 아니시죠? 생태 산업. 네. 그건 뭐 일정 지역에서 하나 상징적 가치를 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획은 아니니까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